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우디 A7 640D 가솔린 모델이 있는데 디젤 모델을 선택하신 이유는 3000cc 가솔린에 포매틱이 없습니다. 슈팅 브레이크 모델은 진짜 너무 안 이뻐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야, 이 토크발이 야 이거 한번 밟아봐야 되지 않느냐. 네. 1세대는 올드함이 있지만 디자인이 아직도 현역이다.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지 않나요? 쫙 밟았는데 이게 이제 귓방망이 세야 됩니다. 단점은 쿠페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요놈이 이게 4인승입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구립니다. 또 오류 같은 것도 좀 뜨지 않나요?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수리비가 에어서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용기로 사는 겁니다. 미션 오일할 때 같이 하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전세계 최초로 쿠페형 세단이라는 콘셉트를 가장 처음으로 적용했던 자동차이며 벤츠에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했던 준대형 패스트백 세단 차량인 바로 2세대 벤츠 CLS 350D 포매틱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W218 벤츠 CLS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벤츠 CLS 차주분을 만나러 서울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번이 몇 번째죠 제가 출연이 지금? 대망의 네 번째입니다. 무려 네 번째 출연하고 있는 22살 이정범이라고 합니다. 차주님께서 점점 나이가 젊어지시는 게 예전에 모닝에서 한 27살이라고 하셨고 아하. 스포티지에서 23살이라고 하셨는데 아하. 지금 22살인 거예요? 내년쯤이면 이제 한 19살. 그동안 차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 팬분들이 계셨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저기 팬미팅 한번 하죠. 일단은 제가 개최는 하는데 회비가 인당 127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시는 건 자유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열리겠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주님께서 그동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스포티지R 찍을 때 그때가 부산이었죠, 그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사업을 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거의 뭐 영혼을 갈아 넣었다. 영혼을 갈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는데 그 4년 동안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있으셨나요? 사실 조금 안 되다가 전 재산을 다 갈아놓고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이 사업에 최선을 다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있었고 근데 다행히 그걸 버텨내셨어요. 그렇죠. 이게 개처럼 버텨내서 다시 지금 사실 조금씩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2016년식 2세대 벤츠 CLS 350D 차량이고 3.0 디젤 3000cc죠. 4륜 구동 포매틱 프리먼 단일 트림으로 구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2세대 W218 벤츠 CLS 차량이 2011년에 출시가 됐었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2015년에 출시가 됐는데 이 차량은 후기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혹시 이거 CLS의 뜻 알고 계시나요? CLS의 뜻이 있어요? 네. 그럼 한번 또 까불어 보세요. 이거 제가 살짝 까불어 보면 CLS에서 C는 시크하다로 해석되는 우아함, 그리고 L은 럭셔리어스 고급스러움과 더불어서 S는 sophisticated 세련된, 즉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데다 세련미까지 갖춘 굉장히 섹시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이 벤츠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뜻이 있었어요? 네, 아니 정보들은- 뜻이 아주 네. 그냥 기똥찬데요 그냥. 이 차량은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로 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1년 11월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한 8억 줬죠. 8억 정도면 거의 중고차 매매 상사가 건물 한 2개 올린 거 아니에요? 아하. 네, 눈탱이 제대로 맞으신 것 같아요. 아하. 그때 당시 가격이 3,800인가 3,900이었어요. 취등록세까지 해서 총 4,000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 차량은 20만 4,500km고 제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 딱 9만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뭐 너무 많은데 모닝도 이제 30만 넘게 탔었고 모닝만 한 4-5대 타셨잖아요? 그렇죠. 회사 네. 차까지 하면 훨씬 많이 탔었고 SUV는 거의 다 거쳐갔었고 소렌토, 산타페 프라임, 스포티지 R, 그랜저, IG 대략 요 정도는 탄 것 같아요. 사실 차주님께서 제 채널에 가장 먼저 나와주셨던 게 그랜저 IG 3.0 LPG로 나오셨잖아요. 사실 제 유튜브 댓글들 보면 그랜저 IG 3.0 영상 보고 나서 내가 이 그랜다이저 3.0 LPG로 갔다 하시는 분 제가 한 17분 봤거든요.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예. 그 좋아요. 지금도 그랜저 IG는 명차다.
2세대 벤츠 CLS 350D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차량 중에 하나였죠. 벤츠 CLS. 그전 다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죠? 요거는 묻 남성들이 내가 돈 벌면 저거 산다, 내가 돈 벌면 저거 한번 섹시하게 한번 타본다. 그쵸. 1세대는 약간 올드함이 있지만 요 2세대부터 인테리어는 거의 끝장이다. 사실 예전부터 좀 갖고 싶었는데 여기 새 차가 이제 비싸니까 그때쯤 제가 샀던 시기, 그 시기에 거의 감가를 귓방망이 한 14대 맞았다. 한 67.3% 정도 때려맞고. 그렇죠. 네. 차는 그럴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맞고 조금 이제 연식도 뭐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가 디자인이 훌륭해서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차량이 2.2 디젤이랑 3.0 디젤 그리고 3.0 가솔린 모델이 있는데, 차주님께서 3.0 디젤 모델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째는 3.0 3000cc 가솔린은 포매틱이 없습니다. 그리고 4기통 2.2 디젤이요? 그렇죠. 2.2 디젤은 에어소스도 아니고 사실 3000cc 감성과 전체적인 거를 다 누리기 위해서는 4기통은 뭔가 부족했어요. 맞아요. 그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2.2 직렬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6기통의 감성과는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잔고장이 생각보다는 4기통보다는 좀 더 잔고장이 덜한 것도 들었고 훌륭해서 선택하게 되죠. 그럼 차주님께서 3.0 6기통 가솔린 모델도 있지만 포매틱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굳이 포매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정말 CLS 포매틱을 타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눈도 많이 오고, 이게 뭐 인터타이어 끼면 다 괜찮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좀 신경이 쓰였어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서 포매틱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벤츠 CLS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당시는 사실 없었어요. 그냥 딱 이거를 살려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깃방맹이는 요 CLS밖에 없다. 그렇죠. 그때 당시 감가가 확실히 맞았기 때문에 요걸로 가자. 남자답게 한번 가보자. 특히 CLS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초로 쿠페형 세단이라는 컨셉을 가장 처음으로 적용한 차량이거든요. 일명 포도 쿠페라고 불리면서 이에 영감을 얻어 나온 경쟁 차들이 굉장히 많은 게 BMW 6 시리즈 그랑 쿠페랑 아우디 A7 등이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할 만큼, 이 친구를 따라서 경쟁 차종들이 많이 나왔을 만큼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라는 느낌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우디 A7 같은 경우도 조금 노려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우디 A7이나 아니면 640D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BM 그것도 비슷하게 있었는데 이 삼각별이 이게 그래도 조금 프라이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그 라인대에서 가장 평이 좋은 게 저는 이 CLS 같았어요. 그 당시에 초이스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그 당시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벤츠, BMW, 아우디 요 삼각 편대가 아주 그냥 끈끈하게 아주 굉장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우디가 점점 그 자리를 내주고 그렇죠. 벤츠랑 BMW의 양각 편대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차주님께서 그 당시에 아우디 A7 그걸 떠오셨다, 그럼 약간 지금 좀 눈물이 좀 보일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21살이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게 A7으로 가면 약간 양카 느낌이 있잖아요. 살짝 있어요. 살짝 네. 있죠. 뒤에가 빵빵하니 이게. 네. 네. BMW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나마 벤츠가 제일 뭐랄까 약간 중후하고 얌전한 느낌? 쟤 좀 섹시하다. 저 친구 조금 느낌적인 뭐 사업을 좀 하고 있구나. 그렇죠. 네. 네. 일단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저는 아우디 사랑하거든요. 아우디 A7 차주님도 연락주세요. 바로 뛰어갑니다. 아하. 그리고 차주님, 2012년에 굉장히 혁신적인 느낌의 스테이션 외건형인 슈팅 브레이크 모델이 출시가 됐었거든요. 쿠페임에도 공간 활용성을 높인 슈팅 브레이크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슈팅 브레이크를 인생을 살면서 한 2번인가 지나가다 본 것 같아요. 저 한 번 봤어요. 그런 생각을 했죠. 이 벤츠 이 넉바지 놈들이 저걸 왜 만들었을까? 진짜 너무 안 이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중도의 길을 걷고 싶은 한 기사인데 소심 하나만 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차 자체는 좋은데 그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디자인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게 중고 매물이 있긴 하나요? 네, 제가 앵커 한번 찾아볼게요. 벤츠 CLS 350D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의 장점은 디자인이 아직도 현역이다. 일단은 디자인이 예쁘니까 사실 그 디자인이 이 차를 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실외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 2세대 후기형 모델로 넘어오게 되면서 소소하게 바뀐 디자인의 차이가 돋보이는데요. 그리고 차주님, 이거 벤츠 CLS의 디자인을 우리나라 한국분이 디자인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캘리포니아 디자인 총괄을 하셨던 휴버트 리 형님이라고 있거든요. 일환희 형님께서 디자인을 총괄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열광하지 않았나. 그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1세대가 성공적이었잖아. 그때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그렇죠. 파격적이었어요. 근데 2세대를 이만큼
지금 또 끌어온 게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 아닌가.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사실 CLS를 넘어서 벤츠 역대 디자인을 통틀어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세대 후기형 CLS의 디자인이 정말 고트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전면부 보시게 됐을 때 큼지막한 벤츠 엠블럼과 가로에 바가 추가가 된 웅장한 그릴이 CLS의 세련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특히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2세대 전기형에서 2세대 후기형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귿자 모양에서 현재 유명한 벤츠 시그니처 라이팅 느낌으로 유려한 느낌으로 변경이 된 것이 굉장히 멋지면서 공격적이면서 스포티한 느낌의 하단부의 범퍼가 CLS의 우아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준대형 세단인 벤츠 CLS만의 유려한 디자인이 인상이 깊은데요. 그리고 이 차체가 이제 좀 낮고 바람 저항 따위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야생마처럼 달리겠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가 스포티함을 조금 더 추가를 시켜주고 있고,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이 차량의 휠은 18인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벤츠 CLS나 뭐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보통 19인치 마차 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19인치 마차 휠로 좀 교체해보실 생각 같은 건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게 차를 사면 원래 순정 그대로를 타는 걸 좋아해서 교체해볼 생각은 없었고, 웃겼던 게 둘둘공디 4기통 있잖아요. 오히려 그 차 CLS는 마차 휠이에요. 19인치. 약간 승차감을 위해서도 선택지를 하나 더 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입체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좌우에 상단으로 뻗어나가는 날렵한 디자인의 LED 테일램프가 정말 CLS 클래스만의 압도적인 시그니처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벤츠의 엠블럼과 유광 색상의 가로 형태의 바가 포인트를 주고 있으면서 하단부에 위치한 듀얼 머플러가 CLS의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의 또 다른 장점은 CLS 차량이 258마력에 63토크 정도 될 거예요. 야, 이 토크발이 이게 지금 귓방망이 세야 됩니다. 어느 정도 깃방맹인가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밟아볼 때는 많이 없는데, 저번에 강원도에 한번 갈 때 정말 차량 하나도 없고, 야 이거 한번 밟아봐야 되지 않느냐, 쫙 밟았는데 그냥 밑으로 쫙 깔리면서 200까지 올라가는 그 속도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 빠릅니다 진짜. 토크발 터지면 거의 귓방맹인 세대다. 근데 차주님께서 그 전에 타셨던 동일한 6기통인 그랜저 차량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그랜저 IG 6기통 LPG 차량과 벤츠 6기통 디젤 차량과 출력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이 좀 극명하게 느껴지시나요? 일단은 제가 그랜저 IG 3000cc 탔을 때도 물론 가스 차량이었지만 그 차량이랑 또 제네시스 G80 그것도 3000cc로 탔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토크발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아, 이 벤츠가요? 그렇죠. 네. 그게 얼추 100, 120까지는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120에서 200까지 올라가는 밟아본 사람 많습니다. 이게 전혀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요. 실제로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6기통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235마력에 28.6토크인데, 이 차량 벤츠 CLS 차량 같은 경우는 6기통 싱글 터보 엔진에다가 258마력에 63.2토크거든요. 마력의 수치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토크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 출력을 그랜다이저와 비교하기에는 이 벤츠 CLS가 좀 미안하다. 이게 또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는 거랑 진짜 밟으면 정말 차이 나요. 확 나요. 실제로 이 벤츠 S클래스 350D 모델과 거의 수치상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차보다 공차 중량이 작기 때문에 진짜 토크 터지고 이게 밀고 나가는 게, 거기다가 얘가 정말 쫙 깔아서 가요. 그리고 저 이제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차를 타면서 이렇게 실험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뭐 호기심 천국이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이 호기심 천국을 아는 형님들은 최소 30대 중후반이에요. 저는 21살입니다. 예? 이건 아니다. 어떤 실험들을 많이 하시나요? 그랜저 IG나 제네시스 G80 타면서 맨날 그런 건 아니고 150 이렇게 이상 밟아봤을 때 140 넘어가면 약간 그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너가 조금 있는 데면은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는다. 근데 정말로 얘를 놓고 180, 190 갔는데도 딱 그 느낌이에요. 뒤에가 무너지지 않고 딱 잡아주는, 확 잡아 돌릴 수는 없지만 그대로 코너도 잘 밀고 들어가고, 고속 안정감은 정말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200인데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20, 140 그 정도로밖에 안 느껴져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의 또 다른 장점은 차량에 맞지 않게 연비가 좋습니다. 요거 빼먹을 수 없거든요. 그치, 거의 한 2톤 가까이 되는 차량인데도 일반 공도 에어컨 풀로 트고 엄청 막힐 때도 6, 7? 그 정도 나오고, 죄송한데 그러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3000cc의 디젤에 6,
17 에어컨 틀고 나오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공도 같은 경우는 가다서다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엄청- 극악에 거의 뭐 올림픽대로에 꽉 막혀있다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일반 고속도로 같을 때는 크루즈 잘 키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 15, 16, 어떨 때 17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지금 도로에서는 한 4, 고속도로에서는 한 6, 6대 4로 고속도로가 좀 많긴 한데 평균 연비가 12km씩은 계속 찍혀요.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하시는 운행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보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차주님 정말 오래 뵀잖아요. 아하. 형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쏘는 타입이 맞아요. 사실은 봉인 해제 빨리 하세요. 사실 제가 조금 밟는 스타일이죠. 네.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이 차량의 모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요. 에코 모드, 그다음에 컴포터블, 스포츠. 보통 이제 컴포터블 로컬 타고 가끔씩 급하게 가야 된다. 좀 쏴야 한다.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면 진짜 짱짱해요.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 야 잡아 돌려. 야, 요런 느낌? 핸들도 묵직해지고 엄청 예. 묵직해지고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주유할 때 여기 좀 크게 4칸인데 한 칸 남았을 때 가득 주유하거든요. 보통 그때 고가격대 보면 한 1,400원대? 지금이 아마 1,500원대로 보면은 8만원, 9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차주님께서 거의 바닥 앵꼬에서 가득 주유해보신 적도 그렇죠. 있나요?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65리터에서 70리터 언저리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략 10만원, 11만원? 그럼 그렇게 만땅 가득 100% 주유하셨을 때 총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거리는 보통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체감상으로 한 1000km는 타는 것 같아요. 900에서 1000km?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토크도 높고 출력도 웬만큼 되는데 이제 그런 차량이면 승차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승차감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거든요.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220D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에어서스가 없었고, 그래서 요거 에어서스 있는 3000cc를 탔을 때 생각보다 너무 승차감이 좋아요. 제 그랜저를 탔을 때도 3000cc LPG 모델 아주 부드럽고 좋았어요. 승차감이요? 그렇죠. 사실 이거를 탔을 때 디젤이기도 하고 아시잖아요. 디젤이면 덜덜덜. 근데 지금 제가 20만이 넘었는데도 전혀 나쁘지 않아. 그리고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도 절대 꿀리지 않을 정도로 승차감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차주님께서 최근에 에어서스가 약간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하. 있으셨죠? 사실 요 차량을 탈 때는 잠깐만요. 네. 요거는 단점에서 살짝 긁어볼게요. 아하. 네. 그래서 차주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차들 뭐 경차부터 SUV 뭐 중대형 차들 되게 많이 타셨는데 이 벤츠 6기통 디젤 차량들 구매를 고민하시는 엔카 맨날 보시는 형님들이 제가 봤을 땐 전국에 430만이거든요. 이 디젤 10만에서 20만 넘어가는 10년 정도 된 중고 벤츠 디젤 차량을 구매를 고민하시는 형님들께 좀 해주실 말씀 있나요? 이게 참 얘기가 많은데 저도 요거를 샀을 때 알잖아요. 벤비아 디젤 잘못 건드려갔다는 귓방망이 4대다. 제가 봤을 땐 14대예요. 요거 잘못 건드면은 진짜 14대.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차 못 사요. 그나마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우리가 그 전에 차 탔던 그 차주분들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서 뭐 중고차를 사러 간다고 해도 우리가 기껏 알아봐야 뭐 차 시동 걸어보고 좀 보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벤비아 디젤은 용기로 사는 겁니다. 아니 저 죄송한데 차주님께서 굉장히 객관적인 수치나 디테일적으로 말씀해 주실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남자는 자동차는 용기다! 아하, 농담이고 네. 사실 많이 알아봐야 돼요. 이 특히 벤비아 디젤은 일단은 정말 용기는 필요한 게 맞아요.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으니까 최대한 웬만하면 10만 킬로 안 넘은 걸로 타고 차주가 뭐 여러 번 바뀌었던 거는 좀 피하시고 저도 이제 알아보면서 내 주위에도 타보면서 느꼈을 때 오히려 2000cc보다 4기통보다 6기통이 고장이 덜 납니다. 어찌됐건 4기통은 좀 쥐어 짜내는 느낌이고 6기통은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부하가 조금 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2.2 디젤이나 3.0 디젤 구매를 고민하시는 형님들께서는 조금 내가 장고장 좀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확률상 3.0 디젤로 가시는 게 조금 더 고장이 적게 날 확률이 높다. 그치만 고장 났다. 그러면 뒷방명이 14대입니다. 한 4개월 정도는 라면만 먹어야 돼요. 아하. 네. 그러면 차주님께서 이 차량은 지금 2011년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약 4년 정도, 약 12만 킬로 정도를 운행하고 계시다고 보면 되는데 좀 마음에 든다
하는 옵션들 몇 개 좀 말씀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후측방 경고 보이죠? 한국 차는 그랜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랜저랑 제네시스 분명히 붙었는데 불이 안 켜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랜저도 후측방 경고 있는데요? 있는데 옆에 차가 붙으면 불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좀 민감하지 못하고 좀 둔하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벤츠 CLS 얘는 거의 100%예요. 거의 안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국산차 약간 제네시스랑 제가 그랜저 아이스 탔을 때 한 93.8이다. 근데 얘는 99.5 준다. 그러면 뜬금없지만 올뉴 모닝은 몇 점이에요? 올류 모닝은 귓방맹이다.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모닝이 빨리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빨리 가는 거거든요. 그 밥이 그 밥이다. 그리고 이 옵션은 아닌데 일단 벤츠 오너들은 다 알겠지만 칼럼식 기어 이거만큼 편한 건 없습니다. 실제로 벤츠 타시는 분들 다 물어보면 핸들 우측에 있는 컬럼식 기어 요거 한번 맛보면 절대 못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네. 다른 차 타면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벤츠 간 사람들은 이게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옵션 중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멀티빔 이 헤드램프 이에 그냥 이제 쌍라이트 켰을 때 사람 없을 때는 알아서 잘 켜지고 전방에는 사람이 있거나 뭐 물체가 있으면 저절로 꺼지고 요것도 섹시하죠.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CLS나 벤츠보다는 조금 둔해요. 아마 지금은 많이 개선됐을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쓸만합니다. 차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야 E클래스에도 달려나오는 멀티빔 헤드램프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당시 세대에서는 S클래스랑 CLS에만 멀티빔 헤드램프가 적용된 것 또한 굉장한 특징이었거든요. 그리고 야 진짜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게 도시나 가다 서다 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에서 차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제가 초기 딱 왔는데 아하 왠지 오토홀드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 정말 이거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근데 벤츠 오토홀드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오토홀드보다는 정차할 때 브레이크만 꾹 누르고 있으면 자전거 또 멈춰 있고 오토홀드가 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엑셀을 밟아도 나가니까. 보통 일반적인 현대기아 자동차들 오토홀드 같은 경우는 버튼이 있잖아요. 버튼이 끄고 작동하고 오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차주님 말씀은 브레이크를 꾹 끝까지 누르고 한 2, 3초 있으면 오토홀드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꾹 누르고 한 1초 정도 있으면 오토홀드는 아니에요? 이게 깊게 눌러야 됩니다. 그 민감도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약간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까지가 다 눌렸다 나오잖아요. 벤츠는 거기서 분명히 나왔는데 내가 더 누를 수가 있어요. 더 깊게 들어갑니다. 한 1, 2초만 하면은 딱 오토홀드가 걸리고 오토홀드가 걸렸다고 계기판에 뜹니다. 그래도 이 차량이 일단은 6기통이고 3000cc라 디젤인지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좀 놀란 게 차주님께서 이 차량 9만 킬로대 구매하셨을 때부터 저는 차주님과 좀 친한 제가 형님 동생 사이기 때문에 이 차를 많이 탔잖아요 옆에서. 그렇죠. 지금 20만 킬로가 넘었는데도 지금도 굉장히 조용해요. 엄청난 장점입니다. 네. 안에 있을 때는 잘 못 느낍니다. 생각보다 훨씬 정숙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떨림이 많고 이러면 마운트만 교체해줘도 확실히 괜찮아집니다. 차주님 근데 정말 죄송한데 실내는 굉장히 정숙한데 밖에서 들으면 거의 경운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참 거시기한데 일단은 동승자는 어때요? 안 들리죠? 거의 뭐 정숙성이 좋아요. 제가 여자였잖아요. 이 벤츠를 타는 오빠 이 오빠 내 거예요. 아하. 빨리 우리 오빠 손 잡았는데 아하. 밖에서 딱 듣는 순간 오빠 잠깐만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하고 연락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돌돌공 D보다는 좀 덜해요. 돌돌공 D는 엄청 소리 칩니다. 그리고 이 CLS 장점 중에 하나가 고속에 들어가도 풍절음이 적어요. 풍절음이 확실히 적습니다. 근데 보통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좀 고속주행을 했을 때 풍전음이 좀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네. 걱정했는데 네. 쭉 밟아도 잘 안 들려요. 생각보다요? 그렇죠. 적당히 뭐 노래 틀으면은 그냥 걱정 안 할 정도로. 근데 그것도 이 고속 안정감에 도움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벤츠 CLS 350D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요놈이 이게 4인승입니다. 이 CLS의 경우는 독특하게 1세대와 2세대 모두 4인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살 때 좀 망설여 졌는데 구매를 하실 때 신경을 아예 안 쓰진 않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신경이 쓰였고 그래서 이 벤츠 얘네도 그거를 알아서 아마 다음 세대가 딱 5인승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차피 21살이라 어차피 결혼하기에는 좀 아직 넘었고 혼자 탈 거라 4인승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시트 중간 부분이 막혀있지만 수납 공간으로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앞에 2명, 뒤에 2명 이렇게 타지 못하는 것이 굉장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되게 좁고 요것도 어쨌거나 W182 E클래스 기반으로 나온 거라 거기에 좀 낮춰놓고 이렇게 막 쿠페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루프라인도 좀 낮고 그렇죠. 뒤에 있는 사람은 매우 불편합니다.
180만 넘어가면 일단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저기 뒤에 못 앉거든요. 제 아. 키가 198.7이기 때문에 아하. 왜냐면 차주님 나이가 21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키가 197인 거예요. 아. 둘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밥이 그 밥이다.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CLS인데 인테리어가 너무 구립니다.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말이거든요. 나름 앰비언트 네. 라이트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너무 별로고 인테리어는 30원짜리다. 마음에 드는 게 저 가운데 시계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실내 디자인 보시게 됐을 때 2세대 전기형과 후기형의 실내 디자인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은 거의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3스포크의 핸들과 벤스루 엠블럼이 내가 섹시함을 담당하는 CLS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3구 형태의 계기판이 요새 벤츠가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계기판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잘 담아주고 있고,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의 변화가 좀 크게 느껴지는데요. 전기형 같은 경우는 매립 형태로 되어 있고 좀 시인성이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이었는데 이 차량 후기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이즈가 커진 돌출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존재감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의 각종 조작 버튼들이 직관성은 뛰어나지만 진짜 어디 뭐 98년도에 하이텔 나우누리 공중전화 박스 번호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올드한 느낌, 그리고 여기 또 우드 같은 느낌까지. 확실히 센터 페시아가 매우 올드합니다. 사장님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크고 뭐 돌출형으로 좋다 그거예요. 근데 왠지 느낌상 이거 터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터치 안 됩니다. 네, 터치는 안 돼서 가운데 조작부를 무조건 해야 되고, 터치도 안 되고 또 오류 같은 것도 좀 뜨지 않나요? 이게 오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떠요. 이상 있다고. 산불 났다 아니면 눈 많이 온다 비 온다 이 재난 경보가 뜨는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그게 막 많이 나올 때는 하루에 몇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막 노래 틀고 너무 신나요.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클라이막스까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띡 하면서 뭐 재난 경보, 네, 이렇게 다 뜹니다. 산불 경보. 제가 알기로는 그 BMW나 뭐 아우디는 코딩으로 뭐 어떻게 해갖고 와서 없앨 수 있다는데 얘는 못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에어서스 있는 차량을 산 사람들은 고통을 감내해야죠. 뒷바퀴 제가 볼 때 요건 한 400대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에어서스가 있어서 요철 지나갈 때나 이런 거 너무 많이 있는 데는 잘 관리 못하면 금방금방 나갑니다. 에어서스 하나하나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뭐 승차감도 좋고 너무 좋지만 방지턱이나 요철 지나갈 때는 에어서스가 하나 터지는 순간 바로 그냥 통장 거덜나기 때문에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을 좀 곤두세워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뿐 아니라 3000cc 에어서스 있는 걸 타려면 일단은 카푸어 형님들한테는 제가 뜯어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비용 처리도 다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어서스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비가요? 그렇죠, 이 수리비가 에어서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다? 용기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 정도 용기를 가지신 형님들께서는 엔진 경고등 떠 있어도 거기에 그 전기 테이프 같은 걸로 갈아놓거든요. 아하.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그러다가 인생 하직하시는 거거든요. 에어서스 가격이 이게 상당하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에어서스를 교체할 때 이게 순정으로 알아봤는데, 그럼 차주님께서 에어서스가 어디가 나가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조수석 앞바퀴 쪽에 에어서스가 첫 번째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 앞바퀴 쪽 왼쪽에 나갔죠. 두 개가 나간 거네요. 총. 그렇죠. 오른쪽 거 먼저 나가고 한 달 있다가 바로 또 왼쪽 거 나갔어요. 근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제가 봤을 때 수리비가 못해도 한 200~300만 원은 그 신품으로 샀을 때 할 것 같거든요. 저 일반 순정으로 갔을 때는 그 정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634 2015년 때나 요때 그때 나올 때는 사실 많이 선택지가 없었어요. 재생도 약간 중국 제품도 많았고 고르는 선택폭이 좁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애프터가 많아졌죠. 그렇죠. 애프터가 되게 많아지고,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독일 걸로 재생품이나 아니면 중고 아니면 그거보다 살짝 떨어지지만 순정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공부해서 알아보니까 90 정도에 바꿨던 것 같아요. 하나당. 그 후에는 전혀 문제 없었나요? 사실 이 진짜 에어서스는 차주 운전 성향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저는 그걸 바꾸고 나서 거의 9만 이상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차량을 잠깐 세워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차량을 키면 에어서스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립니다. 10초? 15초? 걸리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이제 차를 빼주려고 하면 뒤에서 빵빵 걸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에어서스는 안 올라가. 안 올라갔는데 출발하면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에어서스를 차를 빼달라고 할 때 시동을 켜고서 쟤 왜 안 가지? 그러니까 10초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거의 한 10년 같은 느낌. 차주님께서 겨울철에 이 차 집에서 나오셔서 이거 시동 거시
가시면 제가 봤을 때 체감상 한 7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예열하는데 한 1분 정도면 움직여도 됩니다, 저속으로. 근데 이제 지금 사는 데는 주차장이 밖에 있으니까 올 겨울 때 뭐 영하 5도 막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적어도 한 4분 3분은 좀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너무 추운데 밖에 많이 세워두면 고압 펌프가 잘 나가요. 자, 드디어 벤츠 CLS에 고질병이 하나둘씩 속속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사실 고질병은 한 3,400개 되는데 네. 고압 펌프가 나갔고 이것도 순정으로 하면 꽤 비쌌는데 재생으로 해서 100만 원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차량에 누유가 있으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이 차량이 지금 20만 킬로가 넘었는데 엔진에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저 본네트 열어보지 않아도 기름이 줄줄 흐를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누유는 없었고 누유가 15만 뭐 10만 넘어가면은 누유 한번 시작하면 그냥 계속 누유고, 이때까지 누유 없는 차는 그냥 거의 누유 없습니다. 그래서 차주님 차는 어때요? 누유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차주님께서 거의 장거리 뛰시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일반 서울 시내 가옥주행이 많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사륜은 디퍼런셜 오일 교체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꼭 해줘야 됩니다. 미션 오일 할 때 같이 하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하나요? 이게 업체마다 엄청 달면서 뭐라고 말하기 그런데 약간 150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 다 해서요? 그렇죠. 미션 오일 빼고 150 넘어갔던 것 같아요. 미션 오일이든 엔진 오일이든 모든 소모품비는 비싸다. 그리고 이게 타이어가 휠이 굵어서 타이어가 엄청 비싸요. 그리고 보통 전륜, 후륜이 타이어가 사이즈가 똑같으면 교체를 하면서 좀 주기를 수명을 길게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앞바퀴랑 뒷바퀴랑 사이즈가 다르죠? 그렇죠. 이 타이어 자체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일단 국산 걸로 4짝 다 갈았을 때 무게 배분이 거의 6대4로 알고 있거든요. 뒤에가 6인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갈아요. 일단은 국산 걸로 4개 다 새 걸로 갈면 한 200-3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워터펌프가 좀 약해가지고 워터펌프가 좀 고장이 잘 난다. 그래서 뭐 냉각수 누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차주님은 어떠세요? 맞아요. 그런 얘기 있는데 저는 다행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쿨러 호수도 조금 잘 찢어진다. 저도 다행히 그런 건 없어요. 차주님께서 뽑기 굉장히 잘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 전에 거의 1인 신족 관리가 잘 된 차량 업어오신 거 아닌가요? 이거? 맞아요. 저 이거 살 때 완전 1인 신조에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다 알아보고 구매했습니다. 다행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크게 고장나거나 누유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단종이 됐다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세대 CLS가 출시 당시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2세대까지 넘어오면서 개성적인 외관 디자인 덕분에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하지만 3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2018년에 출시된 AMG GT 4도의 쿠페와 판매 간섭이 굉장히 많이 겹쳤기 때문에 2023년 8월을 끝으로 단종이 되면서 벤츠 CLS가 1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단종이 됐다는 것이 이 CLS 차주님들의 한켠의 그 상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벤츠 CLS 350D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 뭐 나가는 건 없고 보험료랑 뭐 자동차세 뭐 이 정도만 나갑니다. 보험료가 80만 원인가 90만 원인 것 같고, 이 차의 연비는 제가 시내 주행을 4로 보고 고속 주행을 6으로 볼 때 그래서 복합 연비는 12, 1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주유는 4칸에서 1칸 남을 때 저희가 주유를 하는데 지금 한 1400 후반에서 1500 기준으로 봤을 때 가득 넣으면 7, 8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득 주유가 되면 한 900에서 1000km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교체는 뭐 천차만별이라 하는데 보통 뭐 한 2, 30짜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식 센터 기준인가요? 뭐 어디 뭐 사설 기준인가요? 정식 센터는 더 비쌀 거고 보통 한 2, 30? 사설에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DPF 관리 같은 게 좀 예민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요소수만 잘 넣으면 되고, 요게 DPF 리콜 차량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리콜 다 넣어서 싹 다 갈았습니다. 차주님께서 벤츠 CLS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사실 전혀 후회하지 않고 제가 이걸 9만에 떠와서 지금까지 타고 있는데 엄청 잘 타고 있고, 이게 뭐 케바케인데 수리 비용이나 일반적인 거가 고가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산 거여서 생각보다 크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잘 타고 있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저는. 그럼 차주님께서 이 차량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차 자체는 한 95점 이상이고, 근데 이제 이거를 유지하는 비용,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고장나는 비율, 이렇게 다 따졌을 때는 한 85점은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 저는 아마
아마 다음 차도 마지막 직렬 6기통 벤츠의 CLS로 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3세대 벤츠 CLS 400D 모델 그걸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친한 동생 한기사와 초창기부터 이 유튜버를 거의 지분이 제가 한 42.3%는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 67%예요. 이렇게 지금 5만 넘어서 잘 돼서 좋고, 저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차 3000cc 넘어가는 벤비의 디젤 살려면 정말 유지비 생각하시고 타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제 제 아는 동생이나 추천해줘도 용기로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장님께서 아까 전에 뭐 재미있게 용기로 사는 겁니다.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많이 따져보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절대로 용기로 타는 차 아닙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